지금 보신 영상 어떠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여자가 한 남자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네요.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던지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와 같은 50대 이상인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또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 싸움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 후 저 여성은 죽은 채 발견됩니다. 자살로 위장된 채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화려하게만 살았을 것 같은 한 여인, 전 세계 수많은 남성 팬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한 여자의 인생 스토리, 그녀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지난번 제클린 그 여자 영상에서 제가 잠깐 등장했죠? 아주 나쁜 년으로. 부인이 있는 난자를 사랑한 아주 못된 년으로 나왔더군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재미는 있더군요. 그래요. 변명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와우글로벌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제 인생 이야기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유부남을 꼬신 건지, 제가 당한 건지,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1926년 6월 1일, 저는 로스앤젤레스 종합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마 진 모텐슨, 아니, 베이커. 어머니 글래디스 베이커는 영화 필름 편집자였어요. 하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죠. 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도 확실히 몰랐어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저는 짐처럼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녔어요. 어떤 집에서는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어떤 집에서는 다락방에 가둬놓고 잠그기도 했죠.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왜 저는 엄마가 없을까? 왜 저는 집이 없을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마릴린 몰로가 태어난 1926년의 미국은 광란의 시대였죠. 재즈가 유행하고 경제는 호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부자들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특히 고아원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그때 한국은 일제강점기였어요. 1926년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해였죠. 노마진이 태어날 때 한국의 아이들도 고아원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겁니다. 9살이 되던 해,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머물던 위탁가정의 남자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그는 문을 잠그고 다가왔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너 고아원으로 다시 보내버린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러워진 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나는 노마진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강하고 아름답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후로 7년 동안 저는 11개 위탁가정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죠. 어떤 집 아저씨는 제게 이상한 눈빛을 보였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15살이 되었을 때 위탁모가 말했어요. 노마진, 너 다음 달에 또 다른 집으로 가야 해. 또요? 또 짐을 싸야 해요? 또 낯선 사람들 집에서 살아야 해요? 저는 그날 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해. 그리고 그 방법이 나타났어요. 16살, 이웃집에 짐 두어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21살, 공장에서 일했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제게 물었어요. 노마진, 나랑 결혼할래? 사랑?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어요. 결혼하거나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저는 대답했죠. 네, 결혼할게요. 초여름, 저는 결혼했습니다. 16살 신부. 흰 드레스를 입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생존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짐은 착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짐이 해군 상선대에 입대했어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죠.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요, 일제의 강제징용당해 전쟁터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인 청년들이 일본군으로 끌려가 죽어가고 있을 때 미국의 청년들도 전쟁터로 향했죠. 남편은 남태평양으로 떠났어요. 노마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17살.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였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벤 나이스의 라디오 플레잉 컴퍼니. 전쟁 물자를 만드는 군수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드는 건 드론이었습니다. 영국이 퀸비라고 부른 무선 투조기에 대응해 미국은 드론이라고 이름 붙였죠. 재미있는 건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녹색 작업복을 입고 매일 공장에 갔어요. 드론 동체에 페인트를 뿌리고 낙하산을 접고 부품을 조립했죠. 손은 늘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돈을 버는 거였으니까요. 처음으로 저 혼자 힘으로 사는 거였으니까요. 1945년 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육군 사진병이 공장에 왔어요. 이름은 데이비드 커너보. 전시 홍보용 사진을 찍으러 온 거였죠. 로지 더 리베터. 아시죠? 여성 노동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캠페인이었어요. 커너보가 공정을 돌아다니다가 저를 봤어요. 저는 그냥 드론에 페인트를 뿌리고 있었는데 그가 다가왔어요. 저기요, 양. 저는 놀라서 돌아봤죠. 저요? 네, 당신 얼굴이 카메라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카메라가 절 좋아한다고요. 저는 평범한데 죽은 깨투성이의 얼굴에 갈색 곱슬머리에. 하지만 코노보는 진지했어요. 그날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작업복 입은 채로 드론 앞에서. 일주일 후 코노버가 다시 왔어요. 사진 봤어요? 정말 좋아요. 모델 해볼 생각 없어요? 모델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공장 노동장인걸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카메라 앞에서 당신은 빛나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가 특별할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거짓말일까? 1945년 가을, 저는 블루북 모델링 에이전시와 계약했어요. 에이전시 대표 에밀 시그마가 말했죠. 노마진, 당신 예뻐요. 하지만 머리색을 바꿔야 해요. 갈색 머리는 카메라에 잘 안 나와요. 금발로 염색하세요. 금발이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가 제 머리에 강한 표백질을 발랐어요. 아팠어요. 두피가 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몇 시간 후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플래티넘 금발. 갈색 머리 노마지는 사라지고
낯선 금발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어요. 에밀이 웃었어요. 완벽해요. 이제 당신은 스타가 될 수 있어요. 1946년 5월, 저는 짐 도어티와 이혼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제게 말했죠. 노마진, 모델 그만두고 집에 있어. 우리 가정을 꾸리자.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를 맛봤어요. 카메라 앞에서 빛나는 것,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고 감탄하는 것. 저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짐.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혼 후 저는 20세기 폭스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었어요. 주급 $75. 적은 돈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헐리우드에 들어온 거였으니까요. 스튜디오 중역 벤 라이언이 저를 불렀어요. 노마진 베이커. 이름이 너무 평범해요. 바꿔야 해요. 바꾸라고요? 제 이름까지요? 어머니 성이 뭐죠? 멀로요. 글래디스 멀로. 좋아요. 먼로. 이름은? 저는 생각했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저. 마릴린이요. 마릴린 멀로. 그렇게 결정됐어요. 노마진 베이커는 죽었어요. 마릴린 멀로가 태어났죠. 1946년 8월 26일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마릴린 멀로. 낯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릴린 멀로예요. 목소리도 바꿨어요. 더 부드럽게, 더 숨결처럼. 걸음걸이도 바꿨어요. 힙을 흔들며.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요. 매일. 이 립스틱 없이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어요. 이게 제 무기였으니까요. 제 갑옷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헐리우드는 내곡했어요. 스튜디오 중역들은 저를 섹스 심볼로만 봤어요. 단역만 주어졌죠. 대사도 몇 마디 없는. 어느 날 한 프로듀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메릴린, 더 좋은 역할 원해? 네, 물론이죠. 그럼 내 말 들어야 해.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9살 때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싫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럼 나가. 다음 날 제 이름은 캐스팅 명단에서 지워졌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부하면 일이 없었고 받아들이면 창렬하고 수군댔어요.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빨간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1950년 저는 에스팔트 정글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어요. 몇 분밖에 안 나오는 역할이었지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우와, 저 금발 여자 누구야? 1952년 나이아가라. 53년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매년 작품이 터졌어요. 저는 스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할리우드는 저를 바보 금발 미녀 역할에만 가뒀어요. 저는 진지한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리 스트라스버그에게 연기를 배웠죠. 메릴린, 당신은 훌륭한 배우예요. 스트라스버그의 말에 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연기를 인정해 준 거였어요. 하지만 스튜디오는 달랐어요. 관객들은 당신의 연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 몸을 보러 오는 거죠. 어느 날 저는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때 글을 봤습니다. 조 디마지오, 미국 야구의 전설.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웅이었죠. 누군가 우리를 소개시켜줬어요. 마릴린 조 디마지오예요.
조, 마릴린 먼로양이에요. 잘 알죠? 조는 키가 크고 과묵했어요. 저와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좋았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제 몸만 보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봐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언론은 열광했죠. 미국의 영웅과 할리우드의 여신, 완벽한 커플! 그해 1954년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결혼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죠.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번엔 다를까? 신혼여행은 일본으로 갔어요. 1954년 2월. 도쿄는 추웠지만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미군 극동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멀로 씨, 한국에 파병된 미군들을 위문해 줄 수 있나요? 한국이요? 저는 조를 봤어요. 그는 인상을 찌푸렸죠. 신혼여행인데. 하지만 저는 가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필요한 존재가 될 것 같았어요. 가야 해요, 조.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싸우고 있어요. 조는 못마땅했지만 허락했어요. 1954년 2월 16일,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조는 일본에 남았어요. 훗날 제가 이 결정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그땐 몰랐어요. 한국, 1953년 7월, 휴전한 지 겨우 6개월 후였어요. 땅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죠. 영하의 추위였어요. 저는 보라색 스팽클 드레스를 입었어요. 반팔에 깊게 파인. 미친 짓이었죠.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추위는 잊었어요. 10만 명의 미군 병사들, 그들의 눈빛, 향수, 외로움 그리고 갈망. 저는 노래했어요.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군인들은 환호했어요. 휘파람을 불고 소리 지르고 박수를 쳤어요. 4일 동안 10만 명 앞에서 공연했어요. 그 4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치 제가 진짜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흥분해서 조에게 말했어요. 조,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이 절 보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신혼여행 중에 날 버리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 춤췄어? 조, 그게 아니라 10만 명 남자들 앞에서 몸을 흔들었다며!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위문 공연을... 그게 위문 공연이야? 몸 파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신혼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틀어져 있었어요. 조의 질투는 점점 심해졌죠.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조는 제가 촬영장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또 남자들이랑 기싸는 거야? 그는 제 촬영장에 따라왔어요. 감시하듯이. 남자 배우와 키스씬을 찍으면 그는 화를 냈어요. 창녀처럼 구는 게 그렇게 좋아? 어느 날은 제 옷장을 뒤졌어요. 이 드레스는 너무 짧아. 못 입어. 조, 이건 영화 의상이에요. 상관없어. 못 입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고아원을 벗어나려고 결혼했는데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1954년 9월. 저는 7년 만에 외출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드레스가 날리는. 뉴욕 맨해튼, 렉싱턴 애브뉴, 밤 1시.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몰려왔어요. 감독이 외쳤죠. 마릴린, 환풍구 위에 서세요. 바람이 아래서 올라왔어요. 제 흰 드레스가 날렸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웃으며 드레스를 눌렀어요. 하지만 한쪽에서 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조가 소리쳤어요. 청녀, 전 세계에 네 속옷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좋아? 조, 이건 연기예요. 연기? 그게 연기야? 그는
야구 방망이를 들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죠. 저 진정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방망이가 휘둘러졌어요. 저는 몸을 피했지만 등을 맞았어요.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후로도 폭행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절 때린 거예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폭행은 멈췄어요. 조는 방망이를 던지고 나가버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1954년 10월 27일 결혼한 지 274일 만에 이혼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혼 이유가 뭐죠?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는 조는 마릴린 먼로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 노마 진과 결혼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조는 제 가면만 사랑했어요. 진짜 저를 사랑하지 않았죠. 1956년 저는 극작가 아서밀러와 재혼했어요. 지성인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사랑일지도. 하지만 아니었어요. 1960년 저는 유산했습니다. 아기를 잃었어요. 그날 밤 아서는 일기를 썼어요. 저는 그 일기를 봤죠. 마릴린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실망스럽다. 내가 창녀와 결혼한 것 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부서졌어요. 저는 그를 떠났습니다. 1961년 1월 세 번째 이혼, 저는 또 혼자가 되었어요. 36살, 세 번의 결혼, 세 번의 실패.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 1961년 백악관 파티에서 그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잘생겼고 똑똑했고 세상을 가진 것 같았죠.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맵린 몰로 직접 만나니 영광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대통령님, 말씀 영광입니다. 당신 특별해요, 마릴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특별하다고요? 저를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정치, 영화, 인생. 그는 저를 바보 금별로 보지 않았어요. 저와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저는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몰라. 1961년부터 62년까지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어요. 백악관에도 몇 번 갔죠. 비밀 통로로. 그는 아내 제클린이 없을 때만 저를 불렀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랑하니까 비밀이어도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웠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잭, 우리 관계를 공개할 수 없을까요? 그는 웃었어요. 마릴린, 나는 대통령이에요. 공개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에게 저는 대통령의 비밀 애인일 뿐이라는 걸. 공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그해 5월의 어느 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케네디 대통령 45번째 생일 기념 행사였어요. 15,000명의 관중.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금빛 드레스를 입고. 그 드레스는 너무 타이트해서 꿰매 입어야 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죠. 피터 로프드가 저를 소개했어요. 대통령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마릴린 먼로양을 소개합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노래했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r. President. Happy birthday to you. 저는 그가 기뻐하는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 끝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케네디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릴린, 잭, 제 노래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지만 그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언론이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를.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당분간이라고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또 버림받았어요. 또 왜 저는 항상 버림받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가 나타났어요. 케네디의 동생, 법무장관. 그가 제게 전화했어요. 마릴린, 괜찮아요? 로버트? 형이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그는 다정했어요. 형과 달리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버림받는 거. 당신은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마릴린. 그날부터 로버트가 자주 연락했어요.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는 또 착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1962년 6월, 로버트와 저는 가까워졌어요. 형이 떠나간 자리를 동생이 채웠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것도 실수라는 걸.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케네디 형제가 저를 돌려받기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어느 날 케네디 형제가 캘리포니아 별장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마릴린, 오늘은 형인 내가 같이 있을게. 다음 날 동생 로버트가 말했어요. 마릴린, 오늘은 내가 위로해 줄게. 믿어지세요? 형제가 하루씩 번갈아가며 저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1년 동안이요.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위로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장난감이었다는 걸. 당시 이 모든 상황을 마피아가 도청하고 있었어요. 그때쯤 케네디에게 정치적 위기가 왔어요. 마피아가 도청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마릴린, 미국을 잠깐 떠나 있어. 왜요? 지금 너무 위험해. 잠깐 멕시코에 가서 휴가 좀 즐기고 있어. 저는 순진하게 멕시코로 갔어요. 6월이었죠. 거기서 예전에 파티에서 몇 번 만났던 지인을 우연히 만났어요. 술도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케네디 형제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야, 먼노? 존이 그러는데 쿠바에 전술핵 무기를 투하할 계획이래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 사람이 러시아 스파이였다는 걸. 제 한마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촉발시킨 거예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제클린 케네디에게 전화를 걸었죠. 밤 11시.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제클린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우아했죠. 제클린? 누구세요? 마릴린이에요. 마릴린 먼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잭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이도 날 사랑해요. 그래서요. 제클린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이혼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잭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 제클린이 웃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죠. 먼노양. 네? 원하면 가져가세요. 정말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못 가져가요. 뭐죠? 백악관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얼어붙었어요. 백악관이라고요? 저는 케네디를 사랑하는데 그녀는 백악관을 사랑한다고요? 저는 울었어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다음 날 로버트에게 전화했어요. 로버트, 만날 수 있어요? 마릴린, 지금은 제발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로버트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케네디 형제 모두 저를 버린 거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장난감이었어요. 대통령의 비밀 애인, 권력자의 스캔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저는 또 혼자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어느 토요일. 운명의 그날이었어요. 오후 4시쯤 로버트 케네디가 제 LA 집에 찾아왔어요. 마피아가 도청한 음성 파일이 최근에 공개됐거든요. 멕시코에서 제 지인과 대화한 내용이요. 로버트가 소리쳤어요. 너 정말 나 정치 생명 끝낼 작정이야? 당신이 날 가지고 논 거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는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 아니야? 왜?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 저는 그 순간 미쳐버렸어요. 접시를 집어 던졌고 로버트와 몸싸움을 했어요. 증언에 따르면 서로 주먹질까지 했대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미친년,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감히 하찮은 게. 너희 새끼들! 형제가 나갖고 놀았어! 다 폭로하겠어! 언론에 다 말하겠어! 로버트는 헬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떠났어요. 저녁 8시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누군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FBI 국장 제이 에드거 후버. 그는 케네디 형제를 싫어했어요. 그들의 약점을 찾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 집 전화는 도청되고 있었어요. 제가 케네디 형제와 나눈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죠. 후보는 테이프를 모았어요. 케네디들을 협박하기 위해.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사랑의 도구, 정치의 도구, 권력의 도구. 아무도 진짜 저를 보지 않았어요. 2024년 현재 FBI는 마릴린 먼로 관련 파일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1962년 6월 20세기 폭스가 저를 해고했어요. Something's Gotta Give 촬영 중이었는데 마릴린 먼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각, 결선, 대사를 외우지 못함. 저는 해고 통보를 받고 무너졌어요. 일이 없으면 저는 누구죠? 마릴린 먼로가 아니면 저는 누구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고아원 꿈, 9살 때 그 남자 꿈. 정신과 의사 라이프 그린슨에게 갔어요. 선생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약을 드릴게요. 그는 바르비투르산염을 처방했어요. 수면제였죠. 하지만 한 알로는 부족했어요. 2알, 3알, 4알. 점점 늘어갔어요. 집에 혼자 있었어요. 브렌트우드의 작은 집.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났어요. 메릴린,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약 좀 줄여. 정신 차려. 저도 알아요. 저도 정신 차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케네디 형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조디 마지오는 차갑게 말했죠. 내가 경고했잖아. 그들은 널 버릴 거라고. 아서 밀러는 재혼했어요. 다른 여자와. 저는 36살. 헐리우드는 저를 늙은 섹스 심볼이라고 불렀어요. 36살이
늙었다고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금발머리에 흰머리카락이 보였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아름다움을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1962년 7월, 저는 20세기 폭스와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다시 고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세요. 약을 끊으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할게요. 정말로.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 두려움, 외로움. 약 없이는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 피터 로프드가 가끔 전화했어요. 메릴린,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만 누구한테 말해요? 누가 들어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였지만 가장 외로운 여자였어요. 1962년 8월에 로스앤젤레스는 더웠어요. 저는 브렌트우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오후에 정신과 의사 그린슨이 다녀갔어요. 머릴린, 약 줄이고 있어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죠. 어젯밤에도 내 알을 먹었어요. 그린슨은 제 눈을 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마릴린, 정말 괜찮아요? 네, 선생님, 괜찮아요. 그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내일 봐요. 주말 잘 보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또 혼자가 되었죠. 가정부 유니스 머레이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에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녁 7시쯤 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피터 로포드에게. 피터? 마릴린? 무슨 일이야? 케네디들한테 작별 인사 전해줘. 뭐?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한테 잘해준 모든 사람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마릴린, 너 지금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저는 웃었어요. 슬프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 가, 피터. 전화를 끊었어요. 피터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조 디마지오에게도 전화했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받을 리가 없죠. 그는 저를 미워했으니까요. 정신과 의사에게도 전화했어요. 부재 중이고. 저는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밤 9시 반쯤 제 주치의 랄프 그린슨이 집에 왔어요. 마릴린, 괜찮아요? 저는 엉망이었지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하고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멀쩡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30분 후쯤 그린슨이 과정부 유니스 머레이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마릴린 상태 어때요?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막 갔는데 왜 전화로 물어봐요? 왜 직접 저한테 전화하지 않고 가정부한테 물어봤을까요? 유니스가 제 방으로 갔대요. 문이 안 열려요. 그린슨이 말했죠. 자는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둬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 날 아침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버트 케네디가 그날 밤 LA에 왔다고 해요. 저를 만나러.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구급차가 먼저 왔다가 다시 갔다고 해요. 누군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고. 4시간의 공백, 경찰에 신고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맞지 않아요. 제 일기장은 사라졌어요. 케네디들에 대해 쓴 내용이 있었는데 침대 시트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대요. 왜죠? 무엇을 숨기려고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죽인 걸까요? 8월 5일 일요일 새벽 제 시체가 발견됐어요. 1차 부검이 시작됐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 검사 결과 제 혈액에서 1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수면제가 검출됐어요. 10명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제 위장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10명을 죽일 수 있는 수면제를 먹었으면 위장이 더 헐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부검이가 의심했어요. 이건 먹은 게 아니라 주사로 맞은 거야. 누군가 제 혈관에 직접 수면제를 주사한 거예요. 부검이는 전체 부검을 요청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더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FBI가 막았어요. 수면제 가다 복용 사인이 나왔는데 더 뭘 조사해. 사건 종결. 그렇게 저는 그냥 매장됐어요. 8월 8일 제 장례식이 열렸어요. 웨스트우드 빌리지 메모리얼 파크. 초대된 사람은 겨우 33명.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오지 않았어요. 홀리우드 스타들도 오지 않았어요. 케네디 형제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왔어요. 조 디마지오, 제 전남편. 그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대요. 미안해 마릴린.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조는 20년 동안 매주 제 무덤에 빨간 장미를 보냈어요. 죽을 때까지. 그가 절 진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과응보처럼 케네디 형제도 비극을 맞았어요. 1962년 8월 5일 제가 죽은 바로 그해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가 텍사스 댈러스에서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1968년 6월 5일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했죠. 형제가 저를 가지고 놀았고 형제 모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우연일까요? FBI 파일은 여전히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2025년 현재도 마릴린 먼로 파일의 일부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요. 왜죠? 무엇을 숨기는 걸까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케네디 형제도 죽었고 FBI 국장 후보도 죽었고 마피아 보스들도 다 죽었어요. 진실은 영원히 묻힌 걸까요? 할리우드는 저를 비극적인 섹스 심볼로 기억해요. 금발 폭탄, 섹스 여신, 바보 금발 그런 단어들로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노마진 베이커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 드론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진지한 연기를 하고 싶었던 배우,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 집이 갖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세상은 제 몸만 봤어요. 제 금발 머리만 봤어요. 제 빨간 입술만 봤어요. 진짜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외로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였지만 가장 외로운 여자였어요. 제가 죽기 전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었나 봐. 나는 그냥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났나 봐. 슬픈 말이죠. 하지만 진실이었어요.
저는 평생 이용당했어요. 위탁 가정에서, 헐리우드에서, 케네디들에게서. 누구도 진짜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릴린 먼로를 원했지 노마진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빨간 립스틱, 금발 머리, 섹시한 드레스. 그게 제 갑옷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옥이었죠. 벗을 수 없는 감옥. 36년. 너무 짧은 인생이었어요. 만약 제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40대, 50대, 60대. 늙어가는 마릴린 몬로. 헐리우드가 받아줬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헐리우드는 늙은 여자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섹스 심볼이 늙으면 더 이상 가치가 없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잃으면 저는 누구죠? 마릴린 먼로가 아니면 저는 누구죠? 노마진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하지만 노마진은 이미 죽었어요. 1946년에 마릴린 먼로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었어요. 그냥 멈춰버린 거죠. 어떠셨나요? 마릴린 먼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였지만 가장 외로운 여자였고 모두가 원했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36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산 건 며칠뿐이라는 그녀의 말. 한국에서 10만 명 앞에서 노래했던 그 4일. 그때는 진짜 필요한 존재라며 정말 행복했다는 그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연기라는 삶. 그녀가 살아있다면 이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저를 섹스 심볼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저를 비극적인 수타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저를 노마진으로 기억해 주세요.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자로, 따뜻한 집이 갖고 싶었던 소녀로, 인정받고 싶었던 배우로. 그게 진짜 저였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